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시죠?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 겁니다. 힘드는데 이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이제 30일 남았어요. 30일. 딱 3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달 동안 해야죠. 11달 동안. 근데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면 합격. 마무리 잘 못하면 핸드폰 꺼놓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부동산 결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이나 올해 1월 달부터 공부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무리 공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결혼 50점, 45점에서 50점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60점이 안 될까?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내가 틀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시면 돼. 그 부분만. 근데 꼭 공부는 아는 부분, 택질환, 부질환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자연 수요 증가한다.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또 안 해. 그러면서 유한을 삼으면 이건 안 나오겠지? 이렇게. 시험은 그게 나온다. 그게. 그래서 자기가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라고요. 물론 그 부분만 계속 해버리면 비징 의사표시, 통정의 허위표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는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자료를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꺼운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얇은 자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게 60점 맞는 시험이다.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처럼 95점, 98점 맞는 시험이다. 그러면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이것만 하겠다. 그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기본수로 해야 됩니까? 나는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기본수로 해야 됩니까? 요약정리집 교수님 강의 노트가 좋다는데 강의 노트 그다음에 마지막 나온 C콕테 어떤 게 좋습니까? 제발 아무거나 좀 해라. 아무거나도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가장 마음에 들고 선때 가장 많이 묻고 나는 이게 가장 좋다. 그 여백에 내가 써놓은 게 너무 잘 됐다. 그러면 그거 마시면 돼.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자, 계속 이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C콕테잖아. C콕테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저는 그거 모릅니다. 시험에 어떤 게 꼭 나올지 모르고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C콕테보다는 시잘부가 더 잘 올 것 같아요. 시잘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그게 시잘부라 하거든요. 시잘부. 그거 맞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분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1페이지를 폈는데 1페이지 다 덮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뒤쪽부터 할 겁니다. 뒤쪽. 그래서 평가 이론부터 할 겁니다. 자, 페이지 수 40페이지입니다. 평가 이론하고 여기 봐봐요. 오늘 부동산학 결혼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전부 다 이거 정리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하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의미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서 부동산의 특성 이런 것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 있는 것,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신 부분,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페이지 가면 테마 33에서 감정평가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77 감정평가의 개요로 나왔으면 개요? 이 부분은 지문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러면 포인트 77에 감정평가의 개요가 나오고 기능이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의 필요성 나오고 4번 가면 감정평가의 필요성 5번 가면 기능 나오죠. 이 부분은 참고. 선생님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돼. 그런데 불안하지. 나오면 어떡할까? 그거는 내가 틀려야 될 문제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1번 포인트 77에 1번 와서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개념이야.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어쩌다 한 번씩 지문에 나오고 이 자체가 틀린 말을 만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건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감정평가는 가격 관한 것이다. 가치 관한 것이다. 가치 관한 것이다. 가치. 근데 그 경제적 가치가 합폐적인 것만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고 합폐적인 거, 비합폐적인 거, 형태가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모든 거 포함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 모든 거 포함한다면 합폐적인 거, 비합폐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형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포함한다. 의미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산정하는 가치 추계적 평가뿐만 아니라 타당성 분석 등 비가치 추계적 평가도 포함된다. 이 말은
감정평가라는 것이 어떤 부동산의 가격만 구하는 거, 가치 구하는 거, 그것만 감정평가도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정평가지만 또한 타당성 분석하는 것도 감정평가다. 그럼 타당성 분석한단 말은 내가 어떤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감정평가사가 그거 개발 가치가 있다 없다, 개발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걸 판정해 줬다. 그것도 뭐다? 감정평가다. 그런 것을 비가치 추계적 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평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 구한 것만을 감정평가라고 한다. OX, X.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4번, 5번은 참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인트 78. 시장가치 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그 옆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나왔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저번에 우리 오후에 수업을 했습니까? 자고 했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혹시 야간반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것도 한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쩔 때는 거기서 두 문제까지 나온다.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5조를 보면요. 감정평가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규칙 제 5조의 원칙이 있고 6조, 7조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시장 가치를 추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우리 가격과 가치 비교해서 가치는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럼 가치는 여러 개 있는데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가치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다. 그럼 예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유예 가치 이렇게 합니다. 자, 원칙 시장 가치 기준 평가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지문이 나오는 거야. 이 지문.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 평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걸 시장 가치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세 번째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되셨죠?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내용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경우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장 가치, 유예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들어가서 41쪽 가면 그러면 포인트 79 와서 감정평가의 분류, 그다음에 기준 시점 이런 말 나와요. 그거 하기 전에 밑으로 가서 포인트 81을 봐봐요. 포인트 81로 가면 81 포인트 81 가면 현황 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7판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 제5조 원칙 시장가치 예외 시장가치 유예가치. 그럼 규칙 제6조는 감정평가할 때 또 하나의 원칙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있는 그대로 평가가 현황 기준 평가다. 현황 기준 원칙. 그래서 81 가면 포인트 현황 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것이 그 별표에 있는 거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라고 그래요. 현황 기준 평가. 이걸 이론적으로는 그냥 현황 평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받지 않는 대로 받는 대로 여러분의 토지가 그린벨트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용 상황 갑니다. 이용 상황 있는 그대로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이용 상황이 불법적이나 일시적 이용은 만다 제외한다. 이렇게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 규칙 제6조에 하나의 원칙이 나오는데 현황 기준 원칙이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데 포인트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근데 이용 상황은 그 이용이 불법적이나 일시적은 제외한다는 거. 시험 나오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오다 X다? X다. 제외한다. 자, 그러면 원칙이 현황 기준 평가고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인데 그 2번 가면 조건부 평가 나왔죠. 그럼 규칙에서 조건부 평가라고 나로 안 나와요. 규칙에서는 조건부 평가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걸 조건부 평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규칙은 어떻게 나오냐면 조건부 평가랑 안 나오고 조건부 평가 양가로 1번 감정평가업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원칙은 조건 없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용상황 및 공법상 자를 받는 대로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데 받지 않는 대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의문이잖아요. 어느 경우에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여기 포인트 78에 가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세 가지 나오죠. 찾으셨어요? 법령에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나오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야. 여러분의 토지가 그린벨트에 속해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사입니다. 여러분이 저희한테서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를 평가해 주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럼 원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의뢰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데 해제된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무슨 평가다? 조건부 평가가 되는 거야. 조건 붙였잖아요. 왜? 원래 그린벨트에 속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의뢰했잖아요. 요청하잖아. 지금 여러분 의뢰인, 제가 감정평가사. 그럼 여러분이 와서 의뢰하는 거야. 이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 밑에 포인트 82 가장 잘 나옵니다. 포인트 82는 여기 규칙이 하면 원칙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원칙, 시장가치. 두 번째 원칙, 현황기준평가. 세 번째 원칙이 규칙 제7조. 7조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 이거 7조는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개별평가라는 말은 없고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된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입니다. 이걸 개별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다.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개별평가야. 자, 이게 원칙. 한 4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지문이.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게 있다면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일괄평가 3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구분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구분평가는 그 별표가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봐요. 자, 넘어가 봅니다. 원칙은 개별평가고 예외적으로 3가지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그 다음에 구분평가. 자, 넘어왔더니 부분평가 나왔습니다.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 일부분만 수용되는 경우. 토지의 일부분만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다. 그럼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도로, 공원. 내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저촉됐다. 공원에 저촉됐다. 그러면 그 부분만 보상평가한다. 이런 경우를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평가라고 한다. 되셨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41쪽 하단부에 포인트 82에 구분평가.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하는가? 구분평가가 나오면 이 구분평가가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구분평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구분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 첫 번째가 복합건물입니다. 복합건물. 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하고 이렇게 상가하고 같이 이용하잖아요. 주상복합건물처럼 복합건물은 구분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 다음에 산림, 그 다음에는 선박. 산림이 잘 나오죠. 산림의 평가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 그렇죠? 그 다음에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획지가 됐다. 1필지의 토지. 여기가 100번지 토지다. 그런데 100번지 토지면 1필지죠. 이렇게 번호 붙인 토지가 필지니까. 근데 이 100번지 토지 1필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부분은 상가 용도, 이 부분은 주거 용도로 이렇게 이용 중이다. 이렇게 되면 1필지가 2획지가 되는 거거든요. 2획지가. 왜? 가격이 달라지니까.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격이 달라지죠. 이렇게 1필지가
2헥지 이상이 됐다. 2헥지 이상이 됐다는 말은 1필지가 여러 헥지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니까 이건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다. 구분평가. 자, 거기 1번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헥지로 이용 중인 경우, 그거나 2번 넓은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러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넓은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여도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자, 그 옆에 공장 선박 살림 주상복합 건물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테마 34 부동산 가격이론 포인트 83 가치와 가격. 가치와 가격은 비교는 여러분 좀 하시잖아요. 가치는 효용에 입각한 것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가격은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실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주고받은 금액이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가치, 현재 가치고 가격은 과거값이다. 맞잖아요?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가치는 현재값이고 가치는 미래값이라 나와요. 그럼 틀린 말.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가치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원칙, 시장가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유예가치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가격은 변동을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가격은 하나다. 지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죠. 괴리된다고 그래요.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작용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미됐습니까? 그러면 단기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 가치가 올라가면 쓸모가 높아지면 그러면 가격도 높아진다. 자, 이거는 성립하죠? 그럼 반대로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죠. 이건 성립합니다. 근데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기한 거 아닌데 가치가 올라가면 쓸모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물건의 쓸모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금단의 아파트 가격이 10억, 20억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쓸모가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아파트 앞에 서 있으면 스스로 올라가나? 이렇게?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높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높아져요. 그런데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치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화폐 가치, 돈의 가치.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럼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정도가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겁니다. 잘 나오는 편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나오면 다 맞춰야 돼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포인트 84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치 형성 요인 별표 5개 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치 형성 요인은 요즘은 지문 하나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떤 지문? 1번 지문. 첫 번째 지문.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일지계 이렇게.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고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 있다.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가치 발생 요인은요. 쓸모가 있어야 돼요. 효용을 유용성.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 돈 주고 사야 할 수 있어야죠. 유효수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가치 발생 요인. 여기에 이전성을 포함한다.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 무엇을 양도 가능해야 되는가? 권리관계를 양도 가능해야 된다. 부동산의 가격이 있으려면 그러면 이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전성은 양도 가능성이고 권리관계가 이전해야 된다. 그럼 이전성은 법적 개념입니까? 물리적 개념입니까? 법적 개념입니다.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부동산에서는 없다. 의미됐습니까? 예.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암기할 때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는 봐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효용, 상대적 유효성, 유효수요, 이전성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형성요인의 형이다 동그라미 하고 일지계 이렇게 해서 형일지계라고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형일지계. 가치 발생요인은 부동산의 가치 발생요인은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틀린 말이죠. 가치 발생요인은 저는 효상유이 있다. 발효상유이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봐요. 일반적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의 일반적 요인은 세 개로 다시 나눠져요.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당연히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 경제적 요인,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변화, 행정적 요인 이렇게. 그럼 초창기 시험 15회까지는 이 부분에서 거의 100%를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다음 중 경제적 요인은 다음 중 행정적 요인 아닌 거. 그러면 인구를 줘요. 인구는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아니고 사회적 요인이라고 그래. 사회적 요인. 그러니까 인구는 사회적 요인. 가구 분리 상태. 그러면 핵가 조가.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요인이잖아요. 사회적 요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이잖아요. 경제적 요인. 그래서 이제 그 구별하는 게 매우 잘 나왔잖아요. 15회 이전까지는 거의 100%였어요. 근데 15회 이후로는 이 부분이 단독 문제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고 거의 나오지 않고 가장 최근에 23회 때인가 지문 하나 나왔죠. 지문 하나. 그래서 이제 경제적 요인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교통 체계가 나오면 그러면 경제적 요인이야. 교통 체계. 자, 그다음에 세부담의 상태 나왔죠. 세부담 거기 보시죠. 교통 체계, 세부담의 상태 그러면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세제의 상태, 그 세제가 세금 제도거든요. 그러면 여기 행정적 요인은 제도, 계획, 정책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럼 무슨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래서 경제적 요인하고 행정적 요인 중에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세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 세제의 상태는 행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교통 체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로 신설 나왔습니다. 무슨 요인입니까? 경제적 요인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는요. 산업 구조. 산업 구조가 경제적인 요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바뀌었잖아요. 1960년대는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업국가.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제조업으로 가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탈피해서 제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인트 85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집중하고 계시죠? 예, 그렇지.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멍해 하고 있는 분도 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이거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번에 소유권 기타 권리가 가격인데 거기서 지문 나오는 게 그 밑에 별표 있는 거.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중요하고. 선생님 나는 포인트 85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꼭 외우고 싶어요. 그러면 앞머리 따. 앞머리. 교에다 동그라미, 소에다 동그라미, 장에다 동그라미, 개에다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역적 지에다 동그라미, 하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 걸 연결하면 뭐라고 하냐면 교소, 장, 개, 지, 하 이렇게 하면 돼. 안 중요하니까 막 그걸 따라 하려고 하지 말아요. 예? 근데 거기 별표 2번 있죠? 2번 밑에 별표 나오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자,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네. 다시 41페이지 가봐요. 41페이지. 41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 시장가치 조건이 나오죠? 그 시장가치 조건을 좀 보게요. 그런데 시장가치 조건은 시장가치 개념에 관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시장가치 조건이 왜 거기 있는 5가지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시장가치 조건인데요. 첫 번째 대상 물건의 시장성인데 그냥 시장성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다가 시장가치 조건은 어느 물건이 시장가치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이요. 그걸 시장가치 조건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시장가치가 되려면 대상 물건의 시장성입니다. 대상 물건의 시장성. 이 말은
더 이상 물건이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자, 이게 시장 가치가 되겠는가 봐봐요. 시장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합리적인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가격이 시장 가치 이렇게 한다고요. 시장 가치. 그러니까 매우 추상적인 말이야. 시장 가치라는 것은. 그러면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물건이 자주 거래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사찰,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1억에 팔렸다. 어떤 절이 2억에 팔렸다. 그 1억, 2억은 시장 가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물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성이. 의미 됐습니까? 저기 어디 뭐 강원도에 어디 뭐 충청도 어디에 그 아주 멋진 별장이 있다. 그럼 그 별장은 자주 팔리는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어떤 별장이 10억에 팔렸다. 그 10억을 시장 가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시장성이 있어야 돼. 자주 사고 팔려야 돼. 그러면 검단의 33평 아파트가 어떠한 압력도 없이 자유스러운 의사에 33평 아파트가 10억이 팔렸다. 이런 경우를 시장 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 가치 쪽에서는 더 이상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 거. 자, 두 번째요. 통상적인 시장 그랬네요. 통상적인 시장. 자, 그럼 통상적인 시장은 누구나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열려 있는 시장이죠. 그러면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거기 사고 팔기서 시장에 참가하는 거야. 그러면 한정된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로 한정돼 버려요. 그럼 한정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시장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최근에 그게 나온 거야. 최근에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사고 팔았을 때 그때 가치를 말한다. OX, X. 그래서요, 통상적인 시장이 된다. 자, 세 번째가 뭐 나오냐면, 그러면 출품기간의 합리성 나왔습니다. 자, 출품기간의 합리성. 자, 출품기간의 합리성. 어떤 게 시장 가치인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검단에 막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검단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은 그동안은 아파트 33평 아파트를 내놓으면 약 한 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팔렸어요. 그런데 검단에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면 내놓는 순간 팔려버리거든. 내놓는 순간. 그러면 내놓는 순간 팔렸다. 그 지역에 투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 가격이 시장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검단은 약 한 달 정도에 팔려 나간다. 아니면 뭐 연수구는 약 2달 만에 팔려 나간다. 그 지역에 합리적인 출품된 내놓은 기간이 있다고요. 그 기간 내에 거래가 됐을 때 그것을 시장 가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품 기간의 합리성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그다음에 거래의 자연성, 자연스러운 거래.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압력도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자유스러운 의사에서 거래됐을 때 그때 가격이 시장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한 10억 썼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주택연금 받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있는 거야 지금. 아파트 주택연금 받기 위해서. 근데 사업자금을 10억 정도 썼는데 그것도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 어차피 붙들렸습니다. 붙들려서 가지고 중개업소를 저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살짝 뭘 대면서 날카로운 거 대면서 계약해.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한 8억 정도 받아야 돼. 근데 금매로 6억에 빨리 계약해. 여기 찔릅니다. 이게 내가 거래가 자연스러운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움을 제약하는 그때 가격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어느 누구도 압력 없이 수요자, 공급자, 매수자, 매도자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걸 거래의 자연성이다. 그러면 거래의 자연성이 반대가 뾰족한 거로 찔리는 것이다. 그치? 그때는 시장 가치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렵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이거든요.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죠. 당사자의 정통성. 그러면 제가요, 부동산학을 멋지게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2년 내지 3년 내지는 5년 정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좀 팔고 싶어요. 근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잘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내 시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눈탱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싸게 팔아볼 수 있죠. 그때는 시장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당사자가 시장 상황에 정통해야 돼. 요즘 가격이 올랐네. 이렇게 정통했을 때 눈탱이 맞지 않는다. 그 눈탱이 맞지 않는 상태의 가격이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매수자가 매도자가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시장 상황에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그때 형성된 가격이 시장 가치가 된다. 의미됐죠?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는데 물론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오시라고요. 자, 어떻게 오냐면 대, 통, 합, 당 이렇게 오시라고. 대통합, 당. 그러니까 3개의 정당, 4개의 정당이 대통합하면 큰 정당이 되죠? 맞잖아요. A, B, C 3개의 정당을 다 합쳤습니다. 대통합했습니다. 그럼 당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대통합, 당. 시장가치 조건 뭐라고요? 대통합, 당. 오늘 오후에 시험 봅니까? 오늘 오후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오후에 보더만 시험. 1,000원씩인가 내고 뭐 얼마씩 내고 보더구만. 나는 그 시험지를 봤네. 자, 41쪽 다시 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 근데 언니 뭐라 그러는데? 언니가 그러는데 오후에 시험 본대? 언니도 그런다. 자, 41쪽으로 다시 옵니다. 41쪽 포인트 79. 41쪽 포인트 79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1번 현황평가, 2번 조건평가 됐고 3번 기한부평가는 미래, 그 다음에 소구평가는 과거 됐죠? 필수적 평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를 필수적 평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경매평가가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물론 보상평가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거 한번 이렇게 나왔죠. 경매평가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경매평가는 경매 처분하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평가 금액이 최저 경매가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평가는 임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다. 법정평가, 법의 정의를 하는 거, 법정평가. 포인트 80 기준 시점 지문에 잘 나오죠.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을 뭐라 한다?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인데 그 날짜가 뭐냐?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가격조사 완료일.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이제요. 40 몇 쪽으로 갑니까? 43쪽 가서 부동산 가격 재원치. 부동산 가격 재원치 거의 뭐 100%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가치의 조건. 시장 가치의 조건 대통합 거당. 자, 이제 테마 35 가격 재원칙.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 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 가격 재원칙, 가치 재원칙 됐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체계. 체계에서는 내부 측면의 원칙만 4가지. 기여, 그다음에 수익 재정 체감 원칙, 균형, 그다음에 수익 배분 원칙, 기, 수, 균수. 기억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온 것은 6가지다. 포인트 87 가격 재원칙의 내용, 변동 원칙,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 자, 이 가격 재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의 법칙성이다. 그럼 이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써먹는다. 이거 가격 재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써먹는 거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라고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따져봐야 된다고요. 따라서 가격 재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그대로 써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의 행위 기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가격 재원칙에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변동의 원칙이 있다면 이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써먹습니까?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이. 그럼 이제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뜻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이야. 그렇다면 이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어느 부분에서 써먹습니까? 어느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 시점이 확정돼야 된다. 그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같은 데서는 시점 수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동 유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하고 무슨 수정? 시점 수정. 거기 가로에 들어갈 말이 기준 시점하고 뭡니까? 시점 수정이라는 소리야. 제가 학원에 6개 정도 나가는데 이 자료를 거의 똑같은데요. 근데 가로 넣기를 거기 제가 써놓은 학원도 있고 쓰지 않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안 써놨죠? 안 써놓은 학원은 그나마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원이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원 내가 다 써줘. 여기다가. 근데 우리 검단은 잘하니까 제가 가로 넣어놨어. 다른 데다 쓰지 마, 제발 좀. 다른 데다 써놓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변동 요칙이 나오면요. 기준 시점, 십존 수정, 그거 맞추면 돼. 예측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측을 통해서 결정된다. 영, 가, 예수. 기억납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돼. 물론. 자, 그래서 이번에 영속성,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영, 가, 예, 수니까 예측 원칙에다 동그라미고 그래서 영가의 수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적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감가해야 된다. 그래서 3번 균형의 원칙이 입에되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첫 번째 내부라는 거. 두 번째 기능적 감가라는 거. 그러면 균형의 원칙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좀 볼까요? 칠판. 그러면 이제 균형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균형의 원칙. 그럼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봐요. 기능적 감가를 주면서 무슨 원칙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어봐요. 기능적 감가를 주면서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런데 기능적 감가를 주면 균형의 원칙 다 맞춰버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바꿔서 냅니다. 그럼 이제 기능적 감가 요인 있죠?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쓰지 마시고요. 이 책 46페이지에 기능적 감가 요인이 있다고요.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먼저 자,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에요. 부적합. 부적합 대신에 이걸 불균형이 나왔어. 불균형. 부적합 대신에 불균형. 다른 말로요. 부조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적합했다, 불균형이다, 부조하다. 이 말은 건물과 부지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건물과 부지는 같은 내부 구성 요소야. 내부 구성 요소. 그럼 내부 구성 요소의 불균형이다.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고 기능적 감가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적 감가 요인 두 번째요. 설자 나오면 설계 불량, 과잉 설비, 과소 설비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 요소가 투입돼야만이 건물이 만들어져. 그러면 생산 요소 투입 비율. 여기서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이라는 말은 토지 노동 자본의 투입 비율이야. 그러면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이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럼 가분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산 요소 투입 비율의 불균형.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렇게 줘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주면서 무슨 감가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럼 무슨 원칙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기능적 감가라고요.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을 하나 주고 나서 무슨 원칙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렇게 한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에 해당되는 것들, 그다음에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그 밑에 적합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외부 주위 환경과 관련돼요. 외부 주위 환경. 부동산의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높고 적합하지 않으면 가격이 낮다. 그게 적합의 원칙이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으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고 이렇게 주고 나서 경제적 감가 이렇게 줘요. 경제적 감가라는 말 주고 나서 무슨 원칙이냐고 물어보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딱 똑같은 논리로 경제적 감가라고 안 주고 경제적 감가 요인을 주겠죠. 경제적 감가 요인.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 요인도 쓸 필요 없어요. 역시 몇 페이지에? 여기 46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경제적 감가 요인을 줍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 요인 첫 번째 주위 환경과 부적합. 자, 두 번째 인근지역의 쇠퇴.
세 번째 그 부동산의 시장성인 감대. 이런 것 셋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무슨 원칙에 위배됐습니까?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 자, 디테일하게 경제적 감가 요인이 나오면 그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을 따지려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 거니까 참아보세요. 내역연수가 있어요. 내역연수. 내역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역연수는 어떤 건물을, 어떤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연수 또는 그 건물이 지금 버텨내는 연수 그러거든요. 그럼 내역연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내용수, 기능적 내용수, 경제적 내용수, 법에 정한 법적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 기능적 내용연수가 있고,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고, 법에 정한 법적 내용연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항,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 불량, 과잉 설비, 과도 설비, 생산요소 투입비율의 불균형 이런 것들은 무슨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능적 내용연수. 얘들은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 경제적 감가 해당되는 것들, 주의환경 부적합, 인근지구 쇠퇴, 시장성의 감퇴 이런 것들은 무슨 내용연수하고 연결될까? 경제적 내용연수하고 연결된다. 의미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기여의 원칙이 갑니다. 기여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자, 추가 투자의 적부, 그럼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의 적부가 나오면 그러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죠. 기여의 원칙하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하고. 그래요. 자,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 경쟁 관계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대체 원칙. 자, 그래서 대체란 말은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한다. 그게 대체라는 뜻이다. 그게 양가로 2번이네요. 대체 원칙은 3방식, 감정평가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근거가 되는데 이 말을 잘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근거다. 그럼 대체 원칙은 무슨 방법에 근거다? 거래사례 비교법. 왜 그럴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다른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가격 구하는 거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체 원칙은 거래사례법에 근거가 된다. 오케이. 예. 그럼 그 밑에 수익체증 체감 원칙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온다. 그럼 수익체증 체감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 투자의 적부다. 추가 투자의 적부. 자, 수익체증 체감 원칙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수익체증 체감 원칙. 넘어갑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도 역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요소 결합에서 발생한 총수입은 생산소인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경영에는 이윤으로 배분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으면 어디에 배분다? 토지에 배분된다는 원칙. 그러니까 디테일을 할 필요 없어요. 수익 배분 원칙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배분된다. 생산요소에.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토지에 배분된다. 의미됐습니까? 그러면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는 토지잔여법과 수익분석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역시 토지잔여법, 수익분석법 자체를 잘 쓰지 않는 방법이니까 잘 나오지 않는다. 굳이 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익배분의 원칙이 나오면 그러면 토지잔여법과 수익분석법을 기억하시면 된다. 경쟁의 원칙은 뭔만? 경쟁의 원칙은 뭔만? 초과 이윤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10번 기회비용 원칙, 11번 수요공급 원칙 나왔는데 11번 수요공급 원칙, 부동산의 가격이든 뭐든 간에 가격이라는 개념은 수요공급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 원칙.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게 기회비용 원칙이야. 그러면 기회비용 원칙이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오냐? 2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2번 나왔다. 배 터지겠다. 잘 안 나온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기회비용 원칙.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거거든. 부동산의 가격은 뭘 반영한다고요? 기회비용.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에 지금 금단 사거리인데 금단 사거리에 있는 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농사죠. 농사. 자, 농지를 이용합니다. 농지로. 그러면 이 농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보고 나서 이제 일반인들 그지? 저기다 농사 지면 저 땅값 떨어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검단에서 내가 검단 사거리에서 농사 짓고 있다.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토지는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토지는 10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그러면 이 농지의 가격은 농사 짓는 농지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농사 짓는 순간 여기다가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죠. 그러면 이 농지를 이용하고 있으면 이게 상업지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 정도 돼요. 토지 가격이. 그럼 농지를 이용하는 순간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요. 기회비용. 그러면 농사 짓고 있다고 해서 농지의 가격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검단 사거리 땅에다가 내가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이건 농지의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놓쳤습니까?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10억을 내가 날린 거라고요. 그럼 이 농지의 가격은 농지의 가격으로 나타난다. 상업지 가격으로 나타난다. 상업지의 가격이 나타난다. 상업지요. 그게 기회비용 원칙이란 거야. 그러니까요. 기회비용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럼 이 농지는 기회비용이 얼마요? 10억. 그러니까 10억은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 밑에 있는 지문을 낸 거라고요. 그 밑에 있는 지문 볼까요?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의 공업용지보다 똑같은 면적이다. 똑같은 공업용지, 똑같은 용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도심의 토지가 비싼가? 도심의 토지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부동산의 가격은 뭘 반영한다?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의미됐습니까? 예, 그러네. 자, 기회비용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도심의 토지가 비싼 이유는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의미됐습니까? 예. 자, 그 밑에 테마 36번 지역분석, 개별분석입니다. 포인트 88. 지역분석, 개별분석 반드시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자, 지역분석, 개별분석 생략 X 나왔죠? 그러니까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어떠한 경우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수적 절차다. 지역분석, 개별분석을 생략할 수 없다 말은 필수적 절차다. 그러면 지역분석은 필수적 절차인데 개별분석은 임의적 절차다. OX, X. 지역분석, 개별분석 필수적 절차가 된다. 그리고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그 표 있죠? 그 표가 지역분석, 개별분석에서는 80 내지 90%를 차지한다. 그 표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표를 하기 전에요. 여기 봅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온다고요. 이런 말.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역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분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별분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어떤 경우도 생략 불가합니다. 생략 불가. 미사여구 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깔고 나와서 이러한 경우는 지역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다. 그래, 생략할 수 있어. 옆에 한번 봅니다. 너는 틀렸을 거야, 아마. 나는 맞췄을 거야. 지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역분석, 개별분석은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없다. 앞에 미사여구 깔고 나온다. 미사여구. 조명빨에 속아버리고, 이렇게. 남자들 조명빨에 잘 속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몰라. 이렇게. 여기 속아버린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여행 비교. 여기 계시죠? 그런 속는 사람들. 지역여행 비교. 여기 지역여행 비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왜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이제. 생략 불가. 생략 가능. 지역여행 비교 생략 가능하다. 어느 경우에 사례를 인근지역에 선택했다면, 자, 그래서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이제 됐어, 이제. 불과 한 달 전에는 뭐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면, 언니 처음 배운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되잖아. 그건 된 거야. 생략 불가. 자, 이제 하나 더 하는데, 쓸 필요 없고, 여기까지 됐으면 쓸 필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가장 뒤쪽으로 가면, 그러면 마지막에 별표 하나 있을 겁니다. 53쪽인가요? 53쪽. 53쪽 가장 밑에 별표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3쪽 폈습니까? 네, 거기 가면 이렇게 나왔네. 감정평가함자는 감정평가할 때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실지조사.
실질조사, 감정평가사가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실질조사를 해서 그 물건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 그러면 검단의 1번지 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는 검단의 1번지 가서 실질조사를 해야 한다. 검단의 1번지 토지가 몇 평짜리인가, 토지에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된다. 그걸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 하는데, 근데 이 실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생략 가능. 어느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근데 그건 필요 없고 생략 가능하다는 거.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볼래요? 지역요인 비교와 실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 것은 생략할 수 없다. 지역요인 비교, 실질조사 생략 가능. 나머지 것은 생략할 수 없다. 그럼 됐지요? 예,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44쪽으로 와서 거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있는 그 표, 빈 부분 있죠? 빈 부분은 여러분이 채우세요. 제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선생님 나는 못 채우겠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자, 그 밑에 인근 지역으로 갑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분석에 속한 지역으로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작년에 이걸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개별 요인 공유한다? 그럼 틀리죠.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따라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칠판 봅니다. 칠판. 자,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이 말은 지역 요인이 똑같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역 요인 비교 생략 가능하다. 어느 경우에? 사례를 인근 지역에 선택했다면. 그럼 인근 지역은 뭐가 똑같다?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이 나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는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자, 그다음에 이 인근 지역은 누가 정한대요? 감정평가사가 정한다. 그러니까는 검단의 어느 지역은 여기는 행정적으로 이거는 인근 지역이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인근 지역은 공법상 용도 지역, 공법성이 말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인근 지역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하고 일치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대가 인근 지역이고, 그다음에 북구가 인근 지역, 이런 개념 없다. 북구 절반이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북구와 연수구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누가 정한다? 평가사가 정한다. 그럼 인근 지역을 평가사가 정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은 공법상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인근 지역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됐습니까? 심지어는 인천하고 서울 일부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인근 지역하고 군포를 포함해서 인천하고 군포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행정구역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법상 용도 지역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의미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45쪽으로 가면, 그러면 두 번째 양가로 3번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주체는 늘 변동한다. 인근 지역의 쓸모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죠. 그것을 행정적 위치는 늘 변동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은 칠판에 있네요. 인근 지역에서 거래사를 선택하면 지역요인 비교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대상 분할이 속한 지역이다,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속하지 않는 지역인데 인근 지역과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한다. 그럼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했다면 그러면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때는 지역요인 비교해야 되고 개별요인 비교도 해야 된다. 자, 동일 수구권이 나왔습니다. 동일 수구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그다음에 동일 수구권에서 용도별 동일 수구권에서 1번 주거지의 동일 수구권은 도심으로 통근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하시라고요. 여기 동일 수구권은 단독문이 나오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올까 말까 하니까 중요성은 떨어진다. 4번 반달고 4번 후보지행기 동일 수구권. 어차피 후보지행기는 용도가 바뀌죠. 그러면 이때는 용도 전환 후에 용도의 동일 수권으로 본다. 그러나 성숙도가 낮다면 용도 전환 전에 용도의 동일 수권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후보지행기가 나오면 무조건 용도 전환 후를 먼저 본다. 근데 성숙도가 낮다면 용도 전환 전으로 봐주겠다. 의미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 37번부터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 겁니다. 됐습니까? 예.